네, 문재인 대통령이 연일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임기 초기부터 개혁 드라이브에도 강하게 시동을 거는 모습인데요. 네, 오늘 두 분 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네. 최형두 전 국회 대변인,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취임한 지 나흘째 맞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연일 보도를 통해서 이 스킨십 행보, 주민들과도 그렇고 청와대 내부 스태프들과도 그렇고 굉장히 상당히 좀 소통 행보를 보이는 모습이 참 좋다는 평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구체적으로 보자면 출근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증샷도 찍어주고요. 그 직원들과 구내식당에서 3,000원째 식사도 함께 했다고 하는데 이런 행보 같은 것 어떻게 좀 보세요? 당연히 국민들이 기대하고 또 보고 싶어하는 거의 행보일 테고요. 그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사실 이런 행보 이런 것들 많이 했죠. 그리고 다들 알려져 있습니다만 미국 영화들 백악관을 배경으로 한 미국 영화 웨스트 윙들을 또 다들 즐겨보았던 세대이기도 하고 또 실제로 웨스트 윙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웨스트 윙이라는 것이 백악관이 건물이 있으면 왼쪽 편, 오른쪽 편이 있는데 왼쪽 편에 웨스트 윙에 이제 대통령과 참모들 사무실이 모여 있고 지금 이번에 여민관 배치를 그렇게 했습니다. 이전에 항상 청와대의 위치가 본관은 저쪽 산 중턱에 있고 또 비서동은 이제 그 길가에 있어서 이 거리가 굉장히 멀고 이동하는데 그 도보로는 20분이 걸린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그 불통의 상징처럼 그동안 이야기되어 왔습니다. 근데 우선에 그 대통령 집무실을 그 본관이 아니라 비서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비서동에 옮겨서 2층에 비서실장이 3층에 그 대통령 집무실도 쉽게 갈 수 있도록 또 1층에 정무수석이 3층에 2층을 거치지 않고 3층으로 바로 가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함으로써 대통령과 비서진들이 자주 만나고 자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끝부터가 대단한 저 공간 배치의 파격이라고 하겠습니다. 변화일 테고 또 다들 지금 그 인물도 훤칠한 사람들이 한꺼번에 나와서 저 테이크아웃 커피잔을 들고 이렇게 청와대 앞을 거니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신선한 게 사실이고 그래요. 굉장히 좋은 포토업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은 지금 화면에 나온 저 모습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이 봤던 청와대나 대통령의 모습하고는 다른 모습 아니겠습니까? 물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저런 모습을 보여주긴 하셨는데 저게 사실 국민들한테는 가까이 가려는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기분 좋을 것 같고요. 또 출근길에도 차에서 내리셔서 셀카도 찍으시고 같이 사진도 찍어주고 또 저기 공항 가셔서도 식사하시는 거 보면 그냥 본인이 직접 식판 들고 와서 받아오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파격적으로 보이는 게 그동안의 그 권위주의적인 어떤 우리 문화 속에서 저런 모습이 신선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저런 모습을 자꾸 보여주는 것은 본인이 그렇게 소통하고 싶다고 얘기하고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광화문에서 출퇴근하는 대통령이 돼서 퇴근할 때 소주잔도 시민들과 함께 기울이고 광화문에서 대토론회도 하겠다고 그랬고 이런 모습이 결국 이제 저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실현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국민 한 사람 참 보기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어제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요. 첫 외부 일정으로 인천공항공사 찾지 않았습니까? 임기 안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 열겠다 이렇게 공언했습니다. 아무래도 국정 최우선 순위를 일자리 창출에 두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첫 번째 행정 지도를 하면서 말씀하신 것도 일자리위원회 만드는 거였어요. 그렇다고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을 내세우면서 가장 중요하게 주장했던 것이 81만 개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셨고 그 일성으로 지금 이제 인천공항에 가셔서 비정규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을 만나 식사도 하시고 얘기도 하시는데 거기 보면 화면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비정규직으로 일하시는 여성분이 우시는 모습이 나와요. 찾아줘서 고맙다. 그래서 어쨌든 저게 물론 하루아침에 다 이루어지진 않겠죠.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얘기 하셨어요. 노동자 측에서도 조금 시간을 두고 기다려달라. 하나하나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드는 것은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조 자체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데 집중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니까 비정규직에 있는 우리 특히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엄청나게 힘든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의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줬다는 건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기업 입장에서 여러 가지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건 노사정위원회나 이런 형태의 모습을 만들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가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기업도 좀 양보하고 노동계 측도 양보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면 근데 중요한 건 정부가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얼마나 추진력 있게 일을 추진해 가느냐가 결국 성패를 좌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흐지부지 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저런 의지를 갖고
추진하신 걸 보면 좋은 일자리 또 취업 때문에 고민한 우리 젊은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이 좋고 저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기업 입장에 좀 전향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있어요. 정규직으로 전환해주면 물론 당장은 돈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지만 정말 그렇게 취업한 사람은 열심히 일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거든요. 비정규직으로 일하면 언젠가 떠나야 될 곳이고 1년이나 2년 있으면 일자리를 잃게 되니까 거기에 다를 수 있죠. 그렇죠. 마음 자세가 다를 뿐만 아니라 이 회사가 잘 돼야 나도 계속 일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어서 어찌 보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회사의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제가 좀 보태고 싶은 게 있는데요. 말씀해 주시죠. 이게 상당히 좋은 일이고 또 우리 국민 모두가 바라는 일입니다. 얼마나 참 눈물겨운 일이 많습니까? 왜 아버지는 정규직, 아들은 비정규직, 그리고 심지어 노조에서 그 고용을 세습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민노총 같이 큰 노조에서 이건 반드시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풀어야 될 부분이고요. 이것이야말로 바로 문재인 정부가 정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보통 보수 정부는 참 하기 어렵습니다. 그 과거에 보수 정부가 나쁜 정부여서 이런 일을 안 한 게 아닙니다. 여기는 말이죠. 우선에 정규직에 양보가 있어야 됩니다. 정규직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급여 차이가 지금 2배입니다. 근데 갑자기 그 비정규직을 올려주면은 그러면 정규직 급여 문제는 그냥 두고 올려줄 경우에 그럼 그 손실과 그 비용은 누가 발생하겠어요? 특히나 공공기관의 그 경우는 이게 손익 자체가 국민의 세금과 밀접한 게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돈을 많이 번다고 그게 공공기관 임직원이 나눠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국민의 어떤 다른 복지 혜택으로 돌아가야 되고요. 또 만약 공공기관에 손해가 발생하면은 그 세금으로 물어줘야 됩니다. 그래서요, 이건 공공기관의 개혁과 함께 이루어져야 될 문제고 또 하나 이제 저는 그래서 이 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하는 이 문제를 제일 우선순위로 잡았다는 건 참 좋은 일이고 이를 위해서 진보 정부가 할 수 있는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서 정말 노와 사 그리고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한 큰 국민적 공감대 정규직은 좀 혜택을 좀 줄이고 비정규직은 혜택을 늘려주고 그리고 고용과 노동의 유연성을 높여서 전체 회사가 또는 전체 공공기관의 그 일자리와 또 수익에 맞춰서 그 고용과 노동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전 사회적 그리고 물론 거기에는 또 사회적 안전망이 또 꼭 필요하겠죠. 그래요. 이런 것들이 이번 정부의 한꺼번에 좀 논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검찰개혁 의지를 보인 데 이어서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 저희가 아까 보도도 해드렸습니다만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걸 두고 이제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게 보수 정권 흔적 지우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아니다. 뭐 이렇게 뭐 과도하게 해석을 하느냐. 그냥 비정상적인 걸 정상으로 돌려놓는 것뿐이다라는 평도 있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후자의 편에 서는데요. 왜냐하면 이런 거라고 봐요. 국정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걸 추진하는 과정이 있어서요. 합의가 돼서 추진된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뭐 90% 이상의 학교들이 다 거부를 하고 있고 교육청의 교육감들도 대부분 거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장관이나 당시에 정부 측에서는 밀어붙이기식으로 이걸 통과를 시켰거든요. 저는 그게 문제라고 봐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부분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역사학자에 따라서 또는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서 역사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데 하나의 정형화된 역사의 어떤 틀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그 역사를 밀어붙인다는 자체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걸 폐지하고 다시 검토를 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일방적으로 정부가 추진해서 예를 들면 뭐 5.16 혁명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여러 가지 역사적 사실들 자체 역사학자들마저도 논란이 있고 의견이 다른 부분들은 조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걸 하루아침에 뭘 하려고 하면 특히 역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 의견이 다를 때는 의견을 중지를 모으고 사실에 입각해서 기록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 텐데 개인의 어떤 정치적 성향이나 이념으로 가지고 역사를 분석하고 판단해서 역사를 기록해버리면 그 역사책을 가지고 공부하는 우리 어린 학생들이나 아니면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잘못된 역사관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걸 정치적으로 무슨 흔적 지우기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합의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단계를 다시 시작한다고 보는 것이 저는 더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좀 보태고 싶은데 저는 이 반면 교사를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에 이 역사 교과서나 또 님을 위한 행진곡 이 사실 거의 다 해결된 문제입니다. 이 자체 여당 지도부도 지난 10년 동안 그 광주에 가서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고요. 지난 정부에서도 청와대 내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 재창을 대해서 굉장히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수단체의 강경한 이제 반대 때문에 좀 그게 지연되고 말았는데 사실은 이 문제가 우리나라의 큰 이념적인 지금 그 갈림대로 작용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상당 부분 해결돼 있거든요. 그리고 교과서도 이미 무산된 거나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새로운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과거에 저는 이명박 정부 때를 한번 돌아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번에 득표율과 투표율을 합치면요. 문재인 대통령을 찍지 않은 국민이 약 70%가 됩니다. 500만 표 차이라는 큰 득표 차이로 이겼습니다만 과거 이명박 정부도 그랬습니다. 그때도 500만 표 차이 이겼고요. 그때도 투표율과 득표율을 꼽혀보면은 이명박 대통령을 찍지 않은 국민이 70%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명박 정부는 잘못 판단한 것이 한미관계 복원에 너무 매진을 했습니다. 한미관계는 이미 그 노무현 정부 말기에도 상당히 회복되어 있었고요. 우리가 이라크에 파병도 하고 예. 또 FTA도 지나고 하면서 좋아져 있었고 또 하나 그 부시 행정부 부시 대통령이 임기 말이었고요. 임기 말인데 한국의 보수 대통령이 되어서 굉장히 환영했습니다. 그걸로 충분히 좋은 관계였거든요. 그런데 굳이 4월에 가서 미국의 그 전당대회를 앞두고 사실은 FTA를 추진해서 갔는데 FTA를 추진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과시적으로 갔어요. 가면서 무슨 부작용이 생기냐 그러면은 최고기업상을 너무 서둘러 타결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게 이제 빌미가 되어서 5월 달부터 광장으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국민들이 이명박 정부를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국정에 큰 이제 혼란으로 작용하게 되었는데 저는 마찬가지로 자 어떤 대통령, 어떤 후보가 지향하는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대통령, 그 국민들에 대해서 봐야 되고 그 전체 국민을 보고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의제냐. 그리고 그 의제가 정말 시급하고 이거 지금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면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사실 이 문제는 거의 죽은 문제이거나 이미 반쯤은 해결되어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그런 걸로 굳이 이렇게 그 국민 다른 사람들의 의구심을 살 필요 있느냐라는 데서 조금 아쉽고요. 그런 문제에서 저는 항상 자신을 찍지 않은 국민 대다수 또 그리고 과연 이 이슈가 그렇게 긴급하고 현안한 이슈인가 이것이 차츰차츰 해결될 이슈인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선순위를 좀 가렸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정윤회 문건 사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세월호 참사 재수사 필요성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네. 야당에선 당장 이거 정치 보복 아니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이 세 가지 문제를 국민들이 아직도 의혹을 갖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정윤회 문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면서 문건 유출 쪽으로 포커스를 옮겨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이 전혀 조사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덮여버렸고요. 세월호 같은 경우도 특조위가 연장해달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그걸 거부를 하면서 특조위가 제대로 조사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끝나게 됐고요. 특검 같은 경우에도 연장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받아들여졌어요. 네.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물론 뭐 동의하지 않을 국민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 세 가지 사안이 아직 명쾌하게 클리어하게 정리가 안 됐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사실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한 거고 가장 이제 지금 현재는 또 이런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검찰에 무슨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냐. 그런데 이제 민정수석실 내에서 어떤 제대로 조사가 됐는지를 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조국 민정수석이 민정수석실 안에 있는 자료라든지 거기서 조사했던 여러 가지 과정들을 잘 됐는지를 검토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 거기서 문제가 발견됐을 때 오늘 조국 민정수석이 그런 인터뷰를 했어요. 만약에 그 전에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뭐가 나오면 그걸 검찰에 이첩을 해서 조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검찰한테 지시를 해서 이렇게 해라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민정수석실에서 그동안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있을 때에 제대로 이게 조사가 됐는지 또 혹시나 민정수석실이 압력을 가해서 조사를 방해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보라고 한 거니까 이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민정수석 입장에서 새로운 민정수석이 민정수석실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검토해 보는 거잖아요. 그거 자체가 무슨 수사지휘라고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떤 결과를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게 검찰에 가서 다시 조사가 이루어질지는 좀 두고 봐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요. 예. 하실 말씀이 예, 저도 보태겠습니다. 그 지금 최 교수님 말씀에 저도 부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사실은 이 국정농단 사태는 그 청와대 민정 시스템에 상당히 문제점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만일 지금 대통령이 현 대통령이 지난 정부의 실패, 왜 지난 대통령이 실패했느냐를 잘 따져보려고 하면은 그 과정을 잘 복귀하고 다시 따져보는 건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왜 민정 시스템이 실패했나, 왜 정윤회 문건까지 갔었는데 그것이 최순실 그 국정농단을 파헤치는 것으로 이어지지 못했나. 만일 그게 제대로 되었으면은 탄핵 사태까지 안 나왔을 거거든요. 그리고 국민들을 이렇게 실망시킨 일도 없었을 텐데 그런 의미에서 지금 민정수석실 내 민정 시스템 청와대 내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견제하고 체크하는 이런 시스템을 분명히 따져본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뭐 타당한 접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약간 문제가 꼬이게 된 것은 조국 교수가 이제 민정수석으로 발탁되면서 모든 언론도 그랬고 조국 교수 본인도 그랬고 이 검찰 개혁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나는 검찰 수사를 지시하지 않는다. 검찰 수사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검찰 수사를 지시하는 이런 모양새가 된 게 조금 앞뒤가 안 맞게 된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박근혜 정부가 처음 들어섰을 때 사실은 그 MB 정부 때 자원외교 수사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알려진 대로 포스코를 네. 뭐 엄청나게 뒤졌죠. 그리고 또 그 롯데그룹도 엄청나게 수사를 했고요. 뭐 아는 사람 다 아는 이야기인데 그런 별로 시원하게 나오질 않았습니다. 이 수사가 또 어렵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떠들썩하게 이렇게 차분하게 내부 리뷰를 거쳐서 새로운 증거와 함께 정말 시스템을 고칠 수 있는 분명한 단서를 잡고서 시작하지 않고 말부터 먼저 나서게 되면은 원칙과 뭐 이런 것들이 조금 꼬이는 결과도 나오고 또 괜한 공연한 반발을 부르게 되는 네. 그런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민정 시스템 자체를 정교하게 살펴보겠다는 의미에서 저는 과거 왜 우병우 수석 때 그 청와대가 최순실 국정농단을 미리 차단하지 못했나? 대통령 측근의 비리를 막아내고 그걸 수사해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임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그 내각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 직제 개편으로 신설된 반부패 비서관에 좀 눈길이 가는 인물이 됐습니다. 박형철 전 부장검사가 발탁이 됐는데 이분이 이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하다가 검찰로 떠난 인물로 검찰을 떠난 인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분이 다시 임명이 됐다는 건 어떤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라고 좀 봐야 될까요?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 조국 그 교수의 민정수석 발탁과 함께 결국 정치 검찰을 만들지 않겠다 이제는 그리고 청와대가 검찰 수사나 검찰 인사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신호이고 또 박형철 비서관의 발탁은 바로 그렇게 지금 말하자면은 이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청와대의 시각에서 볼 때는 과거에 정치 검찰에 반발하다가 이렇게 물러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이제 정치 검사, 정치 권력의 눈을 보고 정치 권력의 이렇게 어떤 어중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검찰을 바라지 않는다는 그런 메시지라면 아주 훌륭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는데 문제는 이제 정치 검찰을 맡겠다는 것이 이 또 다른 정치 검사, 그럼 반대편의 정치 검사를 만드는 일로 또 그런 일이 없도록 우선에 이 발탁된 두 분이 예. 뭐 조국 교수가 검사 출신이 아니니까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박 비서관이 이제 그런 문제에서는 굉장히 처신을 잘해야겠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는 소통 예. 여부가 이제 임기 말까지 계속되기를 좀 바라면서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홍준표, 안철수 두 사람의 행보도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게요. 먼저 예. 홍준표 전 후보입니다. 미국으로 떠나면서 한 인터뷰 내용이 굉장히 지금 화제가 되고 있어요. 판 짜는 거 보니 우리의 역할이 많은 것 같다. 강력한 제1야당 구축하겠다 이렇게 하고 떠나지 않았습니까? 어떤 그렇죠. 의미로 해석하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당분간 뭐 짧은 기간 동안 미국에 가 있겠지만 홍준표 전 경남지사죠.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 이 발언도 사실은 본인이 이제 앞으로 정치 활동을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로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을 보니 본인이 일할 일이 많겠구나 이런 얘기를 했고요. 세상이 나를 부르면 나는 언제든지 다시 돌아오겠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홍준표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당권에 도전하려는 의지를 일정 부분 갖고 있다고 읽힐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뭐 그 원내대표하고 뭐 겉으로는 아니지만 뭔가 미묘하게 부딪히는 듯한 그런 언행들이 지금 오고 가고 했거든요. 네. 그 자체로 보면 이제 친박을 중심으로 해서 지지를 받는 정우택 원내대표와 또 비박이라고 하고 친홍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세력들과의 어떤 대결 양상으로 당권 경쟁이 가지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어쨌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본인이 패배를 인정하면서 했던 말을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될 텐데 망해가는 보수를 일으켜 세우는데 의미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 본인의 지분이 그만큼 있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당내에서는 또 이런 생각도 해요. 그건 원래 누가 나가도 받을 수 있는 표였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 두 개가 부딪히는 지점이기 때문에 결국 당권 경쟁에서도 결국 친박의 지지를 받는 지지층과 이제 홍준표 후보와의 어떤 대결 양상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래요. 그런 분위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당권 놓고 이제 뭐 친박 지금 그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친박계 견제도 있고 또 본인은 또 이제 당권 갖고 싸울 생각은 초도 없다면서도 친박은 좀 빠져줬으면 좋겠다고 일침을 가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 대변인님 보실 때 어떤 식으로 당권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좀 보세요? 그 우선에 이제 그 선거 기간 중에 당무 비상권인가 뭐 이걸 해가지고 후보가 직접 그 탈당했던 바른정당 의원 13명의 복당을 지시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그 대통령 선거 직후에 정우택 비상대책위원장 원내대표가
다시 검토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좀 문제가 있는 듯 했는데 예. 결국 복당이 됐고 또 친박 의원들 징계했던 부분도 다 풀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뭐 저 조금의 그 초기에 좀 긴장돼 보이는 부분이 좀 해소된 것 같긴 한데, 근데 아마 지금 이 한국당은 상당한 위기의식 속에 있을 겁니다. 뭐냐면요, 한국당이 그 전통적으로 한 40% 이상의 득표를 갖고 있는 정당이었습니다. 보수 정당으로서. 근데 이번에 굉장히 참혹한 정당 지지율과 또 후보 지지율도 전통적으로 보수 정당의 후보가 이렇게 낮은 득표를 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예. 시작할 때 뭐 한 자릿수 차겠기 때문에 그건 뭐 홍준표 그거에 후보, 비하면 뭐 나도 예, 없지만, 홍준표 후보의 예. 개인기라고 한다 하더라도 정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율을 보자면 상당히 그 위기감을 느껴야 되고, 또 하나 더욱 심각한 것은 내년에 이제 당장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한국당이요 수도권에 전부 3등입니다. 네. 예, 수도권에 전부 3등했습니다. 그래요. 이게 심각합니다. 심각한 이래 되면 수도권에서 정당의 후보, 시도지사 후보를 내서 당선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국민들의 그 보수, 특히 어떤 보수 정당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분들, 또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분들의 기대에 맞춰서라도 내부적 개혁과 또 싸울 건 서로 싸워야겠지만은 명분 없는 일로 싸우는 것은 굉장히 자멸의 길로 들을 것으로 봅니다. 네. 이번에는 안철수 전 후보 얘기인데요. 재충전 시간 갖겠다 이러면서 전국 돌면서 국민들에게 감사 인사 전한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밑바닥을 돌면서 향후 정치 행보를 좀 재개하겠다 이런 뜻을 저희가 좀 외연확장해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에 대선 막판에 뚜벅이 유세를 했잖아요. 그 연장선상으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은 패배했지만,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보통은 뭐 홍준표 후보도 그랬고 다 잠시 떠나잖아요. 저 예전에 뭐 처음에 대선 패배했을 때 안철수 후보도 그럴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예측들도 많았어요. 미국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 가서 뭐 공부를 다 하든지 연구원으로 일을 하든지 이럴 가능성 있다고 얘기했는데 본인이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바로 민생 행보를 들어갔어요. 그 말은 본인이 정치 활동을 주도적으로 계속 하겠다고 하는 의미를 보여준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문제는 국민의당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냐의 문제라고 봐요. 지금 현재 뭐 그 문병호 친안으로 안철수 대표의 이제 측근으로 알려지고 있는 문병호 의원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지금 견제구를 날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호남 중심의 당의 체질 자체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하면 안철수 후보가 어쨌든 패배는 했지만 당의 최대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시키면서 안철수의 지지세를 지속적으로 끌고 가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것도 좀 이제 두고 봐야 되는데, 비상대책위원회에 누가 이제 비대위원장을 할지가 좀 초미의 관심사고, 거기서 어느 쪽이 지분을 더 많이 갖느냐가 결국 안철수 후보의 차기 행보에 많은 영향을 미칠 걸로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안철수 전 후보의 행보 자체가 사실은 당 내의 지지 기반을 계속 묶고 갈 수 있는, 끌고 갈 수 있는 하나의 힘이 된다고 봐요. 만약에 본인이 한국을 떠나거나 다른 곳에 가 있을 경우에는 본인의 지지세가 국민의당에서 일정 부분 좀 빠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걸 좀 염두에 두는 부분도 있고, 또 민생을 찾아가는 것은 본인이 차기에 도전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철수 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차기를 보면서 지속적으로 정치 활동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정기 개편 시나리오가 나오면서 그중 하나가 이제 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론이 좀 수면 위로 떠오르는 모습인 게, 이제 주승용 원내대표하고 주호영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회동을 가졌다고 하던데요. 일단 뭐 박지원 전 대표 선을 좀 긋고 있습니다. 시기상조란 입장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네, 두 정당의 지지 기반, 지역 기반이 좀 다르기 때문에 금방 뭐 통합하거나 합당하거나 이런 금방 일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두 정당이 지금 그 중도 정당으로서 캐스팅 보트를 영향력을 행사해야겠다는 지금 필요성은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집권당이 됐습니다만 과반에서 30석이나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만일 국민의당이나 또 바른당 20석까지 합치면 60석, 180석을 얻었습니다. 그럼 이건 뭐 국회 선진화법에서 규정한 60% 기준도 넘어서기 때문에 어떤 법안이라도 다 통과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가능할 테고, 또 하나는 민주당이 그대로 흡수되지 않고 이렇게 국민의당이 남아 있으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또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시킬 가능성이 있고요. 또 이번에 대통령 선거 결과를 보면은 국민들이 상당히 중도 성향의 정당을 바라는 또 경향이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있었던 프랑스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그래서 두 당이 지금 지향하고 있는 정책적인 어떤 그 지향점, 중도 정당, 이쪽 한국당도 아니고 또 민주당도 아닌 이런 어떤 중도의 표심들, 국민들을 보고 실제로 또
또 입지도 좋고요. 사실은 이 40석, 20석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향후 그 국회 입법 과정이 많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정치적 머니버링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좀 국민 민심을 좀 잘 읽는 국회로 거듭나기를 저희가 다시 한번 기대해 보면서 오늘 대든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영두 전 국회 대변인 그리고 최진모 성공회대 교수 두 분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